류변입니다. 오늘만 사는 기자 장기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이서. 깜짝 놀랐네요. 괜찮았어요? 이 정도 괜찮지 않나요? 먼저 코너 인사를 먼저 했군요. 예. 노변 장기 이동의 뉴스정면승부 금요일 2부에서 항상 모시는데 오늘은 3부에서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또 아시아 장용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11일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결국은 그러면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출석을 할지는 좀 미지수예요. 예. 검찰이 통보는 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답이 왔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답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이나 시간을 줬으니 출석할 거다. 그러니까 아마 외견상으로 볼 때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아직 답이 없었는데 검찰이 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안 나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시간을 좀 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된 그 시간에 나타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관이 이렇게 검찰 소환받아서 뭐 포토라인 앞에 선다든가 하는 사례는 몇 번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장이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처음인 것 같은데. 전 현직을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처음이고요.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범위를 넓혀도 처음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미 쪽에서 연방 대법관이 출석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글쎄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예. 노 변호사님. 검찰이 꽤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름대로 또 증거도 많이 모아놨을 텐데 일단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를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어떤 혐의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분이 받는 혐의는 그러니까 원래 비판적인 법관들 명단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인사당 불이익을 줬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상의하면서 이제 뭐 직권남용한 혐의, 재판 개입. 네, 그리고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등 여러 재판 등을 전부 다 이제 정부 입맛에 맞게 처리해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급 법원에 이제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이 있거든요. 이걸 일부 돌려받아서 경력금으로 이제 법원장들에게 경력금으로 건네면서 뭐 횡령 이런 것도 좀 같이 있습니다. 추가하자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의 평의 사항 등 그러니까 상당히 기밀한, 상당히 민감한 기밀 정보를 빼돌려서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도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검찰 수사받으러 가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부인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던 대법관들이 사실 다 똑같은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예.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이 나는 했습니다 이렇게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건 예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신감을 내보이는 게 뭐냐. 예. 이제 그것이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이제 예. 스모킹건을 확보한 게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스모킹건을 갖고 있느냐는 제가 봤을 땐 대법관들의 진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실제 일을 했던 뭐 실무관들이 있거든요. 실무기획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건데 검찰이 증거 없이 불렀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막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금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 조금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일단 이 추가 압수수색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이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증거들 좀 추가 확보한 사실이 어느 정도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퇴임할 때까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다라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동안에 진행됐던 뭐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대체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대부분의 일은 그 실무법관과 임종원 전 차장과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것이지 난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와 관련해 가지고 진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한테 직접 보고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직접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가서 결재를 받았다. 이제 그와 관련된 판사들의 진술이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은 아마 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모양새를 띌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결국은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문제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영장 청구는 조금 모르겠어요. 쉽지 않다고. 네,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임종원 전 차장 빼고는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기각이 됐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신청해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할까? 이런 부분 좀 애매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켜보죠. 그건 어떻게 될지. 오늘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조재현 대법관이 임명됐다고 하는데 조재현 대법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강원도 동해 출신이고요. 덕수상고를 졸업한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성균관대 법대에 진학을 한 다음에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10년 동안 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을 쭉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 조재현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변호사 출신의 대법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대법관이 됐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예. 주요 판결로는 대법관 이후의 판결이 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군의 불온도서 지정에 항의해서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군 법무관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예. 그 법원 행정처장이 새롭게 선임된 이유는 안철상 전 행정처장이 사표를 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의 제출한 이유는 뭐죠? 우선은 뭐 2년의 임기인데 왜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느냐. 안 처장의 공식적인 주장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만은 이제 일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코드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철상 전 행정처장은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협조하라라고 했던 그 말하고 안 처장은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두 가지가 서로 안 맞아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상 검찰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쳐왔던 것 때문에 김 대법원장하고 좀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는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될 테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법관들의 내부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지나치게 자의적인 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행정처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근데 법원행정처의 힘을 빼려고 한다면 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 그리고 법원 내에 특별한 세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여야만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조재현 대법관만큼의 적임자도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아까 우리 노 변호사가 얘기한 거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현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호흡이 잘 맞을까? 잘 맞죠. 괜찮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좋죠. 왜냐하면 양승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원래 임명 제청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첫 취임한 대법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둘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사실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철상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법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번에 있는 조재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색도 원래 없는 분으로 좀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안철상 전 행정처장보다는 훨씬 더 좀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 그 조재현 대법관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좀 재밌는 얘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
누가 어떤 일을 맡겨도 잘 해낼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좋게 들리는데 저는 조금 달리 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정말 공무원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그냥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사실 뭐 황교안 전 국무총리하고 이 조재현 전 대법관 상당히 가까웠다고 그래요. 절친이라고 하죠. 네, 절친이죠. 성균관의 동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실은 이분이 그냥 공무원에 가까운 분이지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행정가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좀 호평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고 우리가 법원행정처 이런 단어 또 법원행정처장 뭐 하는 분이니까 막 들었잖아요. 그전에는 아마 한 번도 일반인들은 들어볼 일이 없었을 텐데. 없었죠. 예. 굉장히 근데 중요한 자리 같아요. 사법농단 사건 보니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이게 어떤 자리인지 살짝만 설명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이. 원래 행정처장은 사법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처리를 다 하는 것이고 특히 인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그 사법부에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정리하고 특히 이제 대관 업무 비슷하게 뭐 정치계든 뭐 다른 것이든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선골들만 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아, 그렇죠. 당연히 이게 그러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인데 대법원장 다음 서열로 이렇게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버 2죠. 사법부 내에서. 그래서 법원의 사법부의 인사권, 재정권, 그 밖에 공무원 임명권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재현 신임 법원행정처장 임기는 그러면은 안철상 행정청장이 하던 거 1년만 하는 겁니까? 지금 임기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는 2년이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지금 후임으로 지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는 건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지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2년이라고 합니다만 차한성 전 대법관 같은 경우 3년 6개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임기 부분은 조금 좀 예. 플렉서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 하나 봅시다. 문자로 5252님께서 59세 아줌마입니다. 정치 잘 모르는데 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건 귀에 잘 들어오네요. 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주셨고요. 팟빵 앱으로 이 작가 골수팬님께서는 장 기자님, 노 변호사님 항상 멋진 두 분 응원합니다. 이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드디어 저는 무프를 벗어났습니다. 늘 노변 칭찬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 자리에 앉는 분만 칭찬을 받아요. 손수호 변호사를 비롯해서. 자리 저만 바꿔드릴게요. 좀 자리 탓을 하다니. 장 기자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자, 일산화탄소 누출로 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인재라고 발표가 됐죠. 네, 총체적 부실 공사가 원인이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경찰 발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일러 연통이 그 보일러와 분리가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보일러 연통을 처음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있었다. 그러니까 연통의 길이를 이 벽면 배기구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를 절단했는데 그 뒤에 이 접합부의 마감이라든지 결합 부품을 제대로 조립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고 이 보일러가 가동이 되다 보면 진동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진동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연통이 빠졌다. 특히 이 배기통 안에 벌집이 2개가 있었는데 이 벌집이 배기구를 막는 바람에 연통이 더 심하게 빠지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결국엔 점검도 제대로 안 했고 처음 시공도 부실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실치사. 예, 그다음에 이제 안전 점검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될 것이 제대로 또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또 행정적인 문제도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지금 한 9명 정도가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만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부실 점검도 그렇고 엉터리 보일러 설치도 문제고 무자격 업체도 시공했고 이런 부분인데 부상자들이 7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그 중에 일단 3명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 2명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상태가 썩 좋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남아 있는 4명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점차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2사람 아마 이게 원주 기독병원에 있는 친구들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2 친구들의 경우는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산화탄소를 장시간 흡입하게 되면은 뇌세포에 파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예.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자 그런 점 때문에 좀 병원을 퇴원하고 난 다음에 뭐 뇌 손상이라든지 이런 손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 더 해보고 마칠까요? 그 전에 예스앱으로 이정현님, 장 기자님 칭찬글도 많은데 이 작가님이 그동안 블로킹 하신 겁니다. 이렇게. 편파적이었군요. 축하드려요. 편파적이었구나. 예. 그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라고 있죠. 우리 네.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했던 그분 생일이 12월 30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2살이 됐다 그래요. 굉장히 억울하다고 자신은. 이틀 만에 2살이 됐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 대한민국에만 있는 한국식 나이 있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태어나자마자 1살. 이거 이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리고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한 게 있던데 국민의 60% 넘는 분들이 많은 나이로 바꿔야 된다. 지금대로 하자가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많이 바꾸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국회에서도 또 이 법이 지금 발의된 것 같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자. 지금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개선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그래요. 예, 두 분은 어떻게 엄청 기시네. 그런 말을 지금 되게 강력히 하신 거 보니까 이 작가님이 연세가 드신 것 같아요. 아니고 이것 때문에 좀 쓸데없는 그 사회적 논란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네. 뭐 몇 살이냐, 몇 월생이다, 뭐 빠른 생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또 띠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뭐 연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또 띠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병역법 같은 경우는 연나이를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만 나이만 쓰는 걸로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1902년도에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정착이 다 됐는데 우리는 1962년도에 도입했지만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다분히 만 나이로 쓰자고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이거를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어서 좀 이거는 복잡한 부분이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도 법률의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법률로 해결하겠다는 조금 잘못된 생각,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술이나 담배라든가 또 운전면허라든가 이런 걸 그렇죠. 좀 만 나이 몇 살로 통일을 좀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법규마다 또 다 틀려요. 또. 그렇죠. 예, 일정 그런 점도 좀 있고 그렇죠. 그 외국에서 뭐 외국 친구들이 몇 살이나 물어보면 이걸 저쪽 나라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우리 나이를 얘기하고 그 대한민국이 이렇다 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유리하게 하면 되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제 출생 연도로 그냥 그때는 몇 년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속편하지 않을까. 뭐 좀 외국 친구가 차라리 많지는 출생 않은데. 연도를 말하는 게 낫겠네. 난 몇 년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뭐 묻는 경우도 있죠. 왜 출생 연도를 얘기를 하냐. 그럼 뭐 그에 따라 설명하기도 하고 안 물으면 또 굳이 설명할 필요가 물어보기도 없고. 합니까? 연도를 말할 때? 네, 자기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저 팩트체크 트루맨 김준일 기자는 12월 31일이 생일이네요. 하루 만에 2살이 됐네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왜 10대들은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싶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0대 후반만 돼도 조금 줄이고 싶잖아요. 그 만 나이를 하면 2살 정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나이를 안 센 지가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 나이를 하든 뭐 글쎄요 뭐 알아서 하시고요. 글쎄 이제 그게 나이가 많은 게 좋으냐 뭐 어린 게 좋으냐 뭐 이거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요즘엔 저게 없어졌죠. 1, 2월생들이 학교 일찍 들어가는 그렇죠. 거. 그거 없어졌어요. 그 부분도 아마 이런 혼란 때문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황주홍 의원이 법안을 내는 명분으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또 서열 문화에 따른 갈등이 생기고 정보 전달의 혼선 뭐 또 특정을 출산 기피 현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당연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 보이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